이게 무엇이지? 새벽녘 운지방을 열어젖힌 며느리 옥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붉은 파다리 문턱 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밭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한밤중 잠을 설친 옥녀는 문틈 사이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팥을 뿌리고 사라지는 모습. 저주일까요? 협박일까요? 아니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매일 밤 며느리 방에 팥을 뿌린 시어머니. 그 기이한 행동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먼 옛날 조선 후기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전란은 없었으나 백성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떠돌던 시절이었지요. 임금께서는 어진 정치를 베푸셨으나 지방 곳곳에서는 도적이 들끓고 역병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였습니다. 하늘은 자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 진녘이면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타올랐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 여겼지요.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맴도는 날이 잦아지니 노인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곧 큰일이 나려나 보다. 하늘이 저리 붉으니 말이야. 경기도 외곽 산 아래 자리 잡은 중소고을에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3대째 이 고을에 뿌리를 내린 집안으로 조상 중에는 벼슬아치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지요. 비록 전성기에 비하면 가세가 기울었으나 여전히 고을에서는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문은 묵직한 느티나무로 만들어져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고 기와는 단정하게 줄지어 얹혀 있었지요.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지나가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드물었습니다. 낮에는 고요하고 밤에는 더욱 적막하여 바람 소리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하인들은 말수가 적었고 안주인은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게야. 글쎄 10여 년 전에 며느리가 죽었다던데. 산욕으로 죽었다지. 아이까지 함께. 그 뒤로 저 집에 흉흉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아. 소문은 소문을 낳아 점점 부풀어 갔지요. 어떤 이는 밤마다 저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였고 어떤 이는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며느리 방 앞에서 인기척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기척이라 하였지요. 아침이면 문지방 위에 붉은 파달이 흩어져 있었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저 집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21해 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났지요. 옥년의 아버지는 한때 큰 뜻을 품었던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겠다는 꿈을 안고 밤낮으로 글을 읽었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과거에 낙방하였고 낙담과 좌절 속에서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지요. 옥년이 10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년아, 아비가 못난 탓에 내게 남겨줄 것이 없구나. 부디 강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그 뒤로 옥년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고 옥년은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지요. 가난하였지만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틈틈이 옥년에게 글을 가르쳤고 바느질 솜씨도 전수해 주었지요. 비록 비단 대신 무명을 다루었으나 옥년의 손끝에서 나온 바느질은 누구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옥년아, 내 손재주라면 어느 집에 가더라도 구박받지 않을 게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하였지요. 옥년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고와졌습니다. 눈매는 초승달처럼 부드러웠고 입술은 봄날 복숭아꽃 잎을 닮아 붉었지요. 코는 오뚝하되 도도하지 않았고 턱선은 단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슬픔을 품고도 티내지 않는 깊은 우물 같은 눈이었지요. 그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품이 온순하여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였지요. 저 아이는 시집을 가면 어느 집에서든 귀한 며느리가 되겠구먼. 그리하여 반년 전 중매쟁이의 입을 통해 이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날 옥년은 붉은 연지를 찍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족두리가 무거웠고 원삼 소매가 손끝을 가렸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곳에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말이지요.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낮에는 부엌일과 바느질에 시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꾸만 사람의 발자국처럼 들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느껴졌지요. 베개 씻을 적시는 눈물을 닦아줄 이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 덕수는 다정하였으나 몸이 약하여 옥년을 많이 챙기지 못하였고 시어머니는 차갑고 과묵하여 말을 붙이기조차 어려웠지요. 옥년은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에서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말입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서리빨 같았지요. 정씨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의 무게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는 듯하였지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10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허다하였지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하인들은 물론 아들까지도 그 앞에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셨사옵니까? 그래. 대화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옥년은 처음에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마음속에 두꺼운 벽을 쌓아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요. 옥년의 남편 그러니까 정씨 부인의 외아들은 덕수라 불렸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어릴 적 앓은 열병 탓에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곤 하였습니다. 한때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어머니 정씨 부인은 아들의 혼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몸이 나아야 장가를 들지. 병든 몸으로 어찌 아내를 맡겠느냐. 그러나 덕수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지요. 결국 30을 넘긴 나이에 겨우 혼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옥년에게 다정하였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하였소. 손이 트지는 않았소. 내 볼품없는 남편이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였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그 다정함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품고 있었지요. 기침이 잦아지는 밤이면 옥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집안에는 늙은 하인 몇과 부엌대기 안악이 있었습니다. 모두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같이 말수가 적고 정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옥년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숙이고 비켜갔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물음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안악,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13년 되었사옵니다. 마님,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냐? 왜 다들 그리 침묵하느냐? 소인은 모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 말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녀는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말로 꺼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낮에 양반가는 평온하였습니다. 아침이면 참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참새들이 종종거리며 아침을 알렸지요. 옥녀는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올리고 저고리 고름을 여며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볕이 마루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옥녀는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였지요. 바늘 끝에서 시리춤을 추듯 움직였고 손끝 아래로 고운 수가 피어났습니다. 가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끝에 달린 감이 햇볕에 익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지요. 이런 날에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해가 기울면 집안은 서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노을이 지고 나면 집 한 곳곳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지요. 방 구석구석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일렁였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처마 끝을 흔드는 바람인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삐걱, 마루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마루 위를 걷는 것 같았지요. 옥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가져온 환청이려니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밤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 속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옥녀는 여느 때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무엇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고개를 숙여보니 문지방 위에 붉은 알갱이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팥이었습니다. 윤기나는 붉은 팥 알갱이가 5개 문턱 위에 아무렇게나 뿌려져 있었지요. 옥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흘린 것일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부엌에서 팥을 다루다가 하인이 흘린 것이리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팥이 있었습니다. 옥녀는 어젯밤 분명히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팥 알갱이 하나 남기지 않고 치웠지요. 그런데 문지방 위에는 또다시 붉은 알갱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녀는 처음에는 하인의 실수라 생각하였습니다. 부엌에서 팥을 다루다 흘렸으리라 그리 넘겼지요. 그러나 셋째 날에도 팥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도 닷새째에도 팥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팥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알에 불과하던 것이 날이 갈수록 10알, 20알로 불어났지요. 일곱째 날이 되자 팥은 30알이 넘었습니다. 문지방 위에 가지런히 뿌려진 붉은 팥을 보며 옥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싹 텄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팥 알갱이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단단하고 선명하게 붉었지요. 마치 핏방울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날 저녁 옥년은 남편 덕수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지요. 서방님, 혹시 팥을 문 앞에 두는 풍습이 있는지요? 덕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팥이라니 무슨 소리요? 그런 풍습은 들어본 적 없소. 아니옵니다. 그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옵니다. 옥년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옥년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괜한 말을 꺼냈다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꾸중을 듣거나 이상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천장의 나무 무늬가 촛불에 비쳐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팥을 뿌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면, 옥년은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팥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문지방뿐만 아니라 문턱 아래에도 팥이 뿌려져 있었지요. 옥년은 견디다 못해 부엌대기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안악은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을음이 묻은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안악, 잠깐 물어볼 것이 있다. 안악은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마님, 무엇이옵니까? 옥년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혹시 밤에 내 방 앞을 지나간 사람이 있느냐? 안악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방 앞이라 하시면? 그렇다. 밤에 누가 내 방 앞에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것이 있느냐? 안악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마님. 밤에는 아무도 안채에 얼씬거리지 않사옵니다. 정녕 아무도 없었느냐? 예. 소인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사옵니다. 안악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년은 늙은 하인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인은 마루 아래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영감, 내 물어볼 것이 있네. 예, 마님, 말씀하시지요. 밤에 안채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느냐? 늙은 하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한 것이라 하시면? 그냥 이상한 것 말이다. 평소와 다른 것. 하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모두 고개를 젓고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지요. 옥년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옥년은 결심하였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켜보겠다고 말이지요. 누가 팥을 뿌리는지, 왜 뿌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지요. 문틈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지요. 옥녀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인경이 울리고 사방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자정이 넘어 축시가 되었을 무렵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였지요.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옥년은 숨을 삼키며 문틈 사이를 응시하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였지요. 긴 치마 자락이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옥녀는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한밤중에 내 방 앞에, 정씨 부인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손에 든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사르르 작은 알갱이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지방 위에 뿌려지는 것이 보였지요. 달빛에 비친 그것은 분명히 붉은 팥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팥을 다 뿌린 뒤 잠시 문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낮은 소리였습니다. 기도인지 주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부디, 부디 그 말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사라졌습니다. 사각, 사각,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다시 고요해졌지요. 옥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하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나를 저주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쫓아내려는 것일까? 무슨 액을 막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액을 내리려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여명이 밀려올 때 옥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 위에 붉은 팥이 고스란히 뿌려져 있었지요. 달빛에 보았던 것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옥녀는 팥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가셔 있었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녀는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옥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께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루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마치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편히 잤느냐? 예, 어머님. 옥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정씨 부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하고 무표정하였지요. 정녕 이분이 한밤중에 팥을 뿌린 것이 맞는 것인가? 옥녀는 답답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어찌하여 밤마다 제 방 앞에 팥을 뿌리시는 것이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사옵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어찌 시어머니의 행동을 캐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경이요. 폐륜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옥녀는 화들짝 놀랐지요.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옥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날 하루 옥녀는 모욕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여 저주를 내리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물어야 할까? 참아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을 찔렀습니다. 따끔 하는 통증과 함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붉은 피가 흰 천 위에 번지는 것을 보며 옥녀는 문득 문지방 위에 밭을 떠올렸지요. 붉은 것, 피처럼 붉은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옥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옥년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옥년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지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앞에 두어도 입맛이 없었고 잠자리에 들어도 눈이 말똥말똥하였지요. 밤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밭을 뿌리며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부디, 부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덕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얼굴이 많이 상하였소.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이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저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그렇사옵니다. 무슨 걱정이 있소? 내게 말해주오. 덕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밤마다 내 방 앞에 팥을 뿌린다고, 그게 무섭고 두렵다고 어찌 남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일 아니옵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옵니다. 옥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볼 일이 있어 마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지요. 들판에는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하늘에는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가에 허리 굽은 노파 하나가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노파는 머리가 허옇고 등이 새우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놀림만큼은 재빨랐지요. 옥년이 지나가려 하자 노파가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마님, 잠깐 서보시오. 옥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 어르신, 무슨 일이시옵니까? 노파는 옥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찼지요. 안색이 좋지 않구려. 잠을 못 자는 것이오? 옥년은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노파가 어찌 알았을까요? 예,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그렇사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 고을에 흉흉한 기운이 도는 것 같더라만 밤에 이상한 일은 없으신가? 옥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라 하시면? 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밭은 귀신을 막는 붉은 곡식이라 하였지. 밭이요? 그렇다네. 잡귀가 붉은 빛을 무서워한다 하여 액을 막으려면 밭을 뿌리라 하였거든. 특히 산모나 아이가 있는 방에는 밭을 뿌려 나쁜 기운을 쫓았다네. 옥녀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밭이 귀신을 막는다 하셨사옵니까? 그렇다네. 그러니 혹여 누가 밭을 뿌려 두었거든. 함부로 치우지 말게나. 그건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려는 마음이니까. 노파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지켜주려는 마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녀는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옥녀는 정씨 부인의 눈빛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볼 때 그 눈에는 차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서려 있었지요. 차갑고 엄격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에서 옥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옥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두려움이 자신과 관련된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녀는 시어머니께 차를 올렸습니다. 대청마루에 차상을 놓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지요. 어머님, 없소서. 정씨 부인은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움 대신 연민이, 엄격함 대신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였구나. 정씨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몸조리를 잘하지 못하여. 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지요. 네, 잘못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옥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옥년은 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무엇이 두려우신 것이옵니까? 무엇을 막으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 밤에도 정씨 부인은 며느리 방 앞에 팥을 뿌렸습니다. 옥녀는 이번에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팥알들이 문지방 위에서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것을 보며 옥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지요. 어머님, 대체 무엇을 막으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요. 시어머니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옥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피곤해서 그런 것이리라. 며칠 푹 자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옥녀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였지요. 촛불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목이 조여왔지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으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녀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하였지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마치 몸이 바닥에 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듯하였지요. 그곳을 바라보려 하였으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내 아이를 돌려다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절하고 애절한 목소리였지요. 옥녀는 비명을 지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 순간 옥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이런 악몽은 밤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지요. 어두운 방, 압박감, 울음소리, 여인의 목소리. 옥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고 밥맛도 잃어갔지요. 남편 덕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오. 어디 아픈 것이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저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그렇사옵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여위어 있었지요. 혹여 힘든 일이 있거든 말해주오. 내 힘이 미약하나 당신을 지켜주고 싶소. 옥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악몽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지요. 꿈에서 여인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울음소리에 시달린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옥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곧 괜찮아질 것이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 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옥녀는 우연히 부엌댁의 안악과 늙은 하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옥녀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부엌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옛날 일 말이야. 아직도 잊히지 않아. 안악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늙은 하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며느리 마님을 보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말이야. 나도 그렇다네. 그때 며느리 마님도 저리 수척해지셨잖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어찌 되셨더라. 안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지. 산요결이라 하던가. 핏덩이를 낳고 나서 열이 오르더니 사흘 만에 숨을 거두셨어. 아이도 함께 죽었지. 그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었다네. 그야말로 참혹한 일이었지. 옥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그 뒤로 이 집에 흉흉한 기운이 돈다고들 하잖아. 그 혼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나.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던데. 그래서 마님이 밭을 뿌리라 하셨다지. 귀신을 막으려고. 그게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도록 밤마다 밭을 뿌리셨다네. 옥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이 집에 먼저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니. 옥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꾸는 악몽은 무엇인가? 방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 아이를 돌려다오. 꿈에서 들었던 그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옥녀는 밤새 뜬 눈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떴지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밭을 뿌리는 시어머니, 귀신을 막는 붉은 곡식, 산욕으로 죽은 옛 며느리,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 시어머니는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옥녀는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처음부터 며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옛날 며느리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손자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며느리를 떠나보낸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10여 년 전에 그 비극이 정씨 부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래서 밤마다 팥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기와 애군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말로 하지 못한 것은 말로 하면 며느리가 두려워할까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저주라 생각하였습니다. 협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쫓아내려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밤마다 홀로 일어나 밭을 뿌렸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옥녀는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하였으나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사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말이지요. 옥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입맛이 뚝 떨어졌지요. 처음에는 체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여겼지요. 그러나 증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속이 뒤집히는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옥녀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은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하고 눈이 지혜롭게 빛났지요. 의원은 옥년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목 위에 세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마님. 옥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의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 씨를 가지셨사옵니다. 석 달쯤 된 것 같사옵니다. 옥년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기라니,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니,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어서 알려야겠다. 시어머니께도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옥년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옛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악몽, 울음소리, 내 아이를 돌려다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년의 몸에 깃든 불길한 기운을 산후에 닥쳐올지 모르는 액을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팥을 뿌린 것이고, 그래서 그토록 두려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본 것이었지요. 옥년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하였습니다. 옥년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요. 입덧이 심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곧바로 토해냈고, 물을 마셔도 속이 뒤집혔지요. 살이 빠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악몽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그 꿈을 꾸었지요. 어느 날 밤, 옥년은 꿈속에서 핏빛 강물을 보았습니다. 시뻘건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 강물 한가운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흩어진 머리카락, 품에는 핏덩이를 안고 있었지요. 여인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피가 강물로 흘러들어 강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여인이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지요.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옥년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옥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년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여러 가지 약을 지어왔습니다. 쓴 탕약을 다려 먹이고 침을 놓고 뜸을 떴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은 내리기는커녕 더욱 높아졌지요. 이상한 것은 팥이 뿌려지지 않은 밤일수록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하룻밤 팥을 뿌리지 못한 날이 있었지요. 마침 정씨 부인도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의 열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헛소리를 하고 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지요. 정씨 부인은 밤낮으로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웠지요. 잠을 자지 않고 며느리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정씨 부인의 입에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제발 정신을 차려주오.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를 두고 가면 안 돼요. 옥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 남편을, 이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옥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지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끊길 듯 이어졌지요.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사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사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포기하란 말이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의원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오랜 시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흩날리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늙은 하인을 불렀지요. 무당을 부르거라. 늙은 하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무당이라 하시면?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소문난 무당을 찾아 데려오너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오나 마님, 양반가에서 무당을 부르시면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체면이 밥 먹여주더냐?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달려나갔지요. 양반가에서 무당을 부르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을 터였지요. 미신에 빠진 집안이라고, 무당에게 홀린 집안이라고 뒷담화가 돌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에게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첫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지요. 다음 날 검은 옷을 입은 무당이 양반가에 들어섰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의 노무당이었지요. 마을에서 30년 넘게 구슬해온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기운이 탁하구려. 이 집에 오랜 한이 서려 있소. 무당은 옥년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내 귀퉁이를 살피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혼이 이 집에 붙어 있소. 10여 년 전에 죽은 여인의 혼이요. 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오? 보이요. 내 눈에는 보인다오. 무당은 옥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트로 막으려 하셨지만 이미 깊이 들어와 버렸소. 큰 굿을 해야 하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였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쌀, 과일, 떡, 술이 놓였지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지요. 붉은 팥이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제단 주위를, 마당 구석구석을 옥년의 방 앞을 파트로 둘러쌌지요. 무당은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에는 방울을 들고 머리에는 고가를 썼지요. 굿을 시작하겠소. 무당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은 장구를 치며 몸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둥, 둥, 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둥.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요. 무당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옛 사투리와 신의 언어가 뒤섞인 기이한 가락이었지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집에 붙은 원혼을 풀어주소서. 무당의 몸이 점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맺힌 혼이여, 이제 그 원을 놓으소서.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그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바람 한 점 없던 밤이었건만 어디선가 찬 기운이 몰려왔지요.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리저리 일렁이더니 몇 개는 꺼져버렸지요. 나무잎이 사납게 흩날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지요. 우르르, 쾅, 무당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점점 심하게 흔들렸지요. 오, 왔다. 원혼이 왔다. 무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당의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처절하고 슬픈 목소리. 내 아이, 내 아이를 돌려다오. 정씨 부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첫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어찌하여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사옵니까? 무당의 입을 빌려 원혼이 말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 있사옵니까? 제 품에서 빼앗긴 제 아이는 어디 있사옵니까? 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였다.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였다. 10여 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팥을 뿌렸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 뒤를 이어 들어온 아이라도 지키려고. 정씨 부인은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원한을 풀고 편히 가거라. 더 이상 이 집에 붙어 있지 말거라. 부디 떠나다오. 무당의 몸이 크게 한 번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는 원한 대신 슬픔이, 분노 대신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무당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지요. 촛불이 다시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하였습니다. 원혼이 떠났소. 이제 이 집에 들이웠던 그늘이 거칠 것이오. 그 순간 방 안에서 옥년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옥년이 깨어난 것이었지요. 옥년이 깨어난 뒤 열은 씻은 듯이 내렸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앓던 것이 거짓말처럼 아침이 되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지요. 서방님, 옥년이 눈을 떠 남편을 불렀습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정신이 드오? 나를 알아보겠소. 예, 서방님, 제가 많이 아팠사옵니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오. 다시는 이러지 말아주오. 옥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으나 그래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며느리 방을 찾았습니다. 손에 작은 약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들어가도 되겠느냐? 예, 어머님, 들어오시옵소서. 정씨 부인은 방 안에 들어와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내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옥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의 일이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 첫며느리는 너처럼 곱고 순한 아이였다. 이름은 난양이라 하였지. 옥년은 숨을 죽이고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 온 집안이 기뻐하였지.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다고 잔치 분위기였다.
정씨 부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난양이는 점점 약해져 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 지금 내 모습과 똑같았다.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고 난양이는 피를 멈추지 못하여 사흘 만에 따라갔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서도 지켜주지 못하였다. 산파를 더 빨리 불렀어야 했는데, 의원을 더 일찍 불렀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15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이 집에는 흉흉한 기운이 돌았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고 하인들은 하나둘 도망쳤지. 나는 그것이 난양이의 원혼이라 생각하였다. 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아니 10년이 넘도록 밤마다 밭을 뿌렸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옥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고 주름졌으나 따뜻하였지요. 어머님,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말로 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말하면 내가 두려워할까봐.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신이라 생각할까봐. 늙은이의 헛소리라 무시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그저 밤마다 밭을 뿌렸다.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사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사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사옵니까? 옥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말없이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묵은 한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지요.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옥년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악몽도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밤마다 평화롭게 잠들었고 아침이면 개운하게 눈을 떴습니다. 배 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지요.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이제는 손을 얹으면 아이가 발차기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매일 아침 햇볕 아래서 산책을 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요. 얘야, 이 세상에 나오면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볕 좋은 마루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 모두 널 사랑한단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으나 눈빛에는 온기가 서려 있었지요. 며느리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손수 챙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달백숙이다. 기력을 보해준다 하니 많이 먹거라.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이것은 미역이다. 산후에 좋다 하니 미리미리 챙겨 먹어야 한다. 정씨 부인은 때때로 예시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덕수 아비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모른다. 그러셨사옵니까? 그래. 밤마다 내 배에 귀를 대고 아이 소리를 들으려 하였지. 우스꽝스러웠다. 정씨 부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연대가 생겨났습니다. 피보다 진한 무엇, 고난을 함께 이겨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정이었지요. 남편 덕수도 병색이 나아졌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지니 마음이 편해진 것일까요? 기침이 줄어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밤마다 아내 곁에 누워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요. 아가야, 아비다. 빨리 나와서 아비 얼굴 보렴. 옥년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양반가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드리웠던 그늘이 걷히고 마침내 빛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주홍빛 감이 햇볕에 반짝였지요. 처마 밑에 참새들이 종종거리며 노래하였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옥녀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기가 오고 산파가 달려왔지요. 긴 시간의 산고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같이 고운 사내 아이였습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찼지요. 정씨 부인은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고맙다, 옥녀나. 정말 고맙다. 옥녀는 땀에 젖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고생하였소. 정말 고생하였소. 아이의 100일 잔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이를 축하하였습니다. 백설기와 팥시루떡이 상 위에 가득 놓였지요. 붉은 팥고물이 묻은 떡을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옥녀나, 잠깐 오너라. 옥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갔지요. 정씨 부인은 오래된 장롱을 열어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고운 주머니였지요. 이것을 내게 주마. 옥년이 받아 열어보니 붉은 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 나는 팥 알갱이가 주머니 안에 가득하였지요. 어머님, 이것은 내가 15년 동안 뿌리던 팥이다. 이제는 내가 가지거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 집을 지켜라.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켜라. 옥녀는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예,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붉은 팥.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악을 막아주는 정성이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하였습니다. 정씨 부인의 팥이 그러하였지요. 오해받고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미움을 살 줄 알면서도 정씨 부인은 매일 밤 팥을 뿌렸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지켜주는 마음, 오해받아도 괜찮다고,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그저 당신이 무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때로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끝내 전해지기 마련이지요. 붉은 팥처럼 보이지 않아도 막아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곁에서 말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붉은 팥이 전하는 교훈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